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남편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40대 중반이었고 저는 30대 후반으로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되었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에서도 반대 없이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임신을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불임 검사도 해봤는데 저와 남편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임신이 잘 되지 않자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요즘은 몸이 좀 어떠니? 임신 준비는 하고 있는 거니? 저번에 검사도 받았다며. 네, 어머님. 이번에 저랑 남편 둘 다 불임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검사 잘못 나온 거 아니니?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죠. 아니, 우리 애는 어릴 적부터 건강한 음식만 먹고 자랐고 별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너는 자주 아프기도 하고 너무 마르기도 했고 좀 자세히 검사 좀 받아보지 그랬어. 네? 어머님, 혹시 저한테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남자들이야 본인이 이상이 있는 거 스스로도 잘 느끼지만 여자들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어머님, 검사를 해도 이상 없다고 해요. 저도 건강하고요. 예, 내가 뭐 나쁜 말 했니?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도 말했지만 시모는 제 얘기를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의 이런 태도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를 꼭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시험관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이 되고 나서는 아이는 건강하게 뱃속에서 자랐고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남편이 딸아이를 원했는데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는 딸아이를 낳게 되었죠. 정말 귀하고 예뻤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죠. 출산을 한 날 병문안을 오시고서도 막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그래도 뭐 하나 달고 나오면 좋을 것을. 뭐 다음이 있으니까.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고생한 며느리한테 축하한다고 해야지. 그래, 며느리 참 축하한다. 아들이라면 더 축하해서 잔치라도 열어줄 건데. 딸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니 잘 키워서 살림에 보태거라. 어머님, 그래도 손녀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우리 아이 보셨어요? 정말 너무 귀엽고 예뻐요, 어머님. 그래, 딸이 뭐 예쁘기라도 해야지 어쩌겠니? 뭐 하나 달고 나오면 더 이쁠 텐데 아쉽게 됐네. 어쨌든 축하한다. 시모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들이 아닌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반면 남편은 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다 해주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육아휴직 중이었던 저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고민 끝에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잠시 낮 시간대에 봐주시기도 했지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남편과도 여러 번 얘기를 한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의 육아에 몰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갑자기 무슨 부탁? 사실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윤솔이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부모 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나 당신이나 바쁘니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내가 일을 그만두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혹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려고. 그래, 나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어. 아직 윤솔이도 어리고 엄마 아빠 손도 많이 필요할 때인데 평일에는 일하느라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주말에도 쌓인 피로 때문에 아이랑 시간을 보내기도 너무 어려웠잖아. 나도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 내가 그만두는 게 좋을지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일을 잠시 쉬는 게 어떨까 싶어. 당신은 아이를 케어하고 나는 경제적인 부분을 케어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당신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단지 당신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 나도 사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케어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나중에 되어서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쩌지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일을 못하니 그 후에도 취업이 가능할까 걱정이네. 맞아.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겠지만 지금 이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더 잘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남편과 여러 번의 대화 끝에 저는 아이를 좀 더 집중해서 케어를 하기로 했고 남편은 이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로 바꾸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돌보게 되었고 남편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출장이 잦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이전에 비해서 돈은 2배 정도 많이 벌었지만 집에 오는 날이 한 달에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가정만 본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었죠.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지만 시댁이 끼어들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아주 어릴 적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조금씩 크면서 심한 낯가림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아이가 낯을 가려서 시모를 피하기 바빴죠. 그때마다 시모의 막말은 이어졌습니다. 쟤는 아주 그냥 이쁨 받을 줄을 몰라 정말. 저렇게 나만 피해 다니니 내가 이뻐해줄 생각이 눈코만큼도 안 들지. 어머님, 아이들이 지금은 낯을 많이 가릴 때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다 들어서 더 피하죠. 참나. 저 또래 아이들 중에서 나 피하는 애는 저 손녀라는 쟤뿐이다. 아니 다른 애들은 잘만 웃으면서 달라붙는데 쟤는 어떻게 된 게 나한테 달라붙지도 않고 쟤 아빠 닮았으면 애교도 만점이었을 텐데 누구 닮아서 그런 건지 원. 어머님, 아기 아빠 안 닮았으면 저 닮았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내가 그런 말을 했니? 너는 무슨 말만 하면 확대해서 해석하고 뭔 말을 못하겠다 정말. 그러니까 어머님,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은 무슨? 안 그래도 손녀라서 마음도 안 갔는데 뭐 안 달라붙으면 지만 손해지 내가 손해야? 시모는 손녀가 태어났던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이가 낯을 가리고 나서부터는 여자아이가 애교가 없다면서 막말을 했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시댁에 자주 찾아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댁에 찾아뵈는 걸 줄이겠다고 하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뭐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남편이 없을 때마다 집으로 찾아와서 막말을 일삼곤 하셨죠. 예, 너 애비한테 내가 그런 말 했다는 거 말했니? 아주 그냥 뭔 말을 못하겠다 야.
시애미가 한 소리 할 수도 있지. 어머님, 저한테 하는 말은 그러려니 해도 아이한테 하는 말은 그러려니가 안 돼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얘가 달라붙지 않았다는 말 한 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 네가 너무 감싸 안고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너 그거 애 교육 잘못 시키는 거야. 제 자식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무슨 말? 난 기분 나쁜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왜 그러니?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어쨌든 애비가 우리 집에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내가 와야지 어쩌겠어. 시모는 남편이 없을 때면 저희 집으로 종종 오셨습니다. 오시고서는 속을 긁어대는 소리도 하셨죠. 매번 오시는 어머님께 저도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니 점점 오시는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근거리에 사시는 것도 아니라서 오시기도 힘드셨을 거고 저도 점점 줄어드니 별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키도 크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아이였어요. 칭얼거리는 것도 거의 없었고 밤에도 쭉 통잠을 잤습니다. 100일 이후로는 거의 저녁잠을 쭉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구보다 효녀였던 우리 아이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언어였습니다. 아이는 5살이 될 때까지도 말이 트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저랑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5살이 되면서 바로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았을 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혹시 우리 윤솔이 어린이집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아이가 집에서도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지만 아직 말이 안 트여서 너무 걱정이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이랑 생활하면 말이 트일까 싶어서 보낸 건데 괜찮나요? 아, 저희도 윤솔이 정말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래 아이들이랑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서도 잘 지내고 트러블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양보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이도 하고 서로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도 처음에는 윤솔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고요. 저희도 윤솔이가 말을 정말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예요. 아, 그렇군요. 집에서도 크게 말썽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말로 할 수 있는 표현이 안 되니 무언가 표출하는 게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께 여쭤보게 되었어요. 네, 어머님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원에서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저희와의 관계에서 트러블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굳이 말을 하지 않고서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발달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 남편도 어릴 적에 5살 때 말이 트였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5살이 지나면서 아이가 말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발달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언어 지연이 심한 상태였죠.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단어에 대해서는 전혀 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다행히 다른 발달 상태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청각도 모두 정상이었죠. 저는 혹여나 나이 탓이 아닐까 정말 많은 자책을 했어요. 그런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윤솔이 임신했을 때 뭔가 잘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윤소리가 언어 발달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안 보고 나만 보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닐까? 윤소리가 마음이 정말 답답한데 말을 못하는 거면 어떻게 하지, 여보? 여보, 걱정하지 마. 윤솔이 나랑 눈도 잘 마주치고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말은 안 하더라도 다 표현해.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던지 윤솔이는 다 알아듣고 있어. 이건 윤솔이가 아직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야. 우리 윤솔이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니, 윤솔이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는 괜찮아. 우리 윤솔이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 있어. 그러니 당신도 윤솔이 믿어줘. 정말 말을 할 날이 올까? 난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검사도 다 받아봤잖아. 구강구조상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성력도 정상이고 다른 인지도 다 괜찮다고 하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아. 저를 다독여주는 남편에게 고마우면서도 정말 딸아이를 믿으면서 기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남편 역시 5살이 되어서 말이 튀었기 때문에 윤소리에게도 조금 늦은 타이밍에 말문이 열릴 거라 생각이 들었죠. 아이의 언어 지연이 판명되면서 저는 아이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접하면 아이도 자신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다가 남편도 직장을 이직해서 딸과 함께 할 시간을 좀 더 만들었습니다. 이전보다 월급은 줄었어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노력과는 반대로 아이의 언어는 7살이 되어서까지도 트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단어만 이야기를 했을 뿐 또래 아이들처럼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말하는 단어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응원해주고 아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시모는 아이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날은 아이가 7살 되던 해 설이었습니다. 윤설아, 엄마는 명절 음식 챙겨야 해서 윤솔이 옆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대신 할머니랑 아빠, 다른 가족들이 같이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 돼. 어머님, 윤솔이 잠시 봐주세요. 명절 음식 정리 좀 할게요. 알겠다. 근데 윤솔이는 아직도 말 못하는 거냐? 아니, 7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못하면 어째? 이제 곧 할 거예요.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단어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누가 7살인데 단어만 얘기를 한다니? 어른처럼 술술 이야기할 수 있어야 7살이지. 아휴, 내가 참 답답하다. 시모는 아이를 곁에 두고서도 툴툴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아이 옆에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잠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잠시 둘러보니 아이는 조용히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안심을 하고 밥을 차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울리는 고함 소리에 놀라 나가게 되었죠. 아이고, 이게 뭐냐?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 얘가 숭늉을 엎질렀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이제는 앞까지 안 보이는 거냐? 아유, 어머님, 숭늉은 다시 떠오면 되잖아요. 진정 좀 하세요. 넌 저런 애를 낳고도 밥이 넘어가냐? 시모는 저를 향해 밥그릇을 던졌습니다. 시모의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부여잡고
아이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죠. 시모의 무례한 행동은 모든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서 저와 시모를 쳐다보고 있던 와중에 그때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왜 자꾸 아빠 발목 잡는다고 해? 윤솔아, 너 지금 말하는 거니? 아니, 얘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 얘, 너 지금 말할 줄 아는 거니? 알면서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 내가 왜 쓸데없는 아이야? 뭐? 할머니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 할머니, 아까도 그랬잖아. 쓸모없는 거 낳아서 아비만 고생한다고. 나 때문에 아빠 고생한다고 한 거 아니야? 딸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는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보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아이가 말이 튀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람과 동시에 시모가 아이에게 무슨 말까지 한 것일까 싶어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딸은 저와 남편이 없는 사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한 이야기들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계속 그랬잖아. 아빠 발목 잡을래라고 했잖아. 거기다가 엄마 때문에 내가 말 못하는 거라고도 했잖아. 얘는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다.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어머님, 아이한테 무슨 소리까지 하신 거예요? 소리는 무슨 소리? 나 윤소리한테 별말 한 거 없다. 그냥 말 못하니. 아비가 계속 고생해야 하니까 안쓰러워서 한 말이다. 그럼 안쓰러워서 발목을 잡는다더니 그런 말을 했다는 거세요? 뭐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하는 거니?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향해 분노의 말을 쏟아 부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말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한 말 가지고 너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 어머님,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쓸모가 없다니요. 뭐 내가 못할 말 했니? 말 못하는 벙어리 때문에 우리 아들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애는 어떻게 여우같이 말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지금도 보세요. 아이가 한 말을 어떻게 여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너 오버하지 말아라.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이렇게 화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정도 말 꺼내본 적도 없다. 적당히 하세요. 그런 말 꺼내본 적이 없다니요? 제가 들은 건 무슨 환청입니까? 멍멍이 나셨으면 곱게나 나시지. 어린아이한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금껏 엄마는 내 딸한테 이따위 말만 했던 거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라고 해서 내 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권리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태도에 분노를 하고 밥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화가 난 상태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말이 트여서 정말 어른처럼 저희와 얘기를 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에 상담을 받아보니 아이의 성향상 언어가 조금 늦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소리가 특이 케이스긴 했어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오로지 언어가 지연된 상황이라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윤소리 행동 특징을 보게 되면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언어에 작용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이 트였다고 해서 그냥 두기보다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말이 트이는 경우도 있나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트이기도 하죠. 윤솔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할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아이가 할머니에 대해서는 유독 적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랑 잘 얘기를 나누시고 심리 상담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본 결과 아이의 성향이 워낙 조심스럽고 신중한 편이라 말을 하는 것이 또래에 비해서 많이 늦어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도 권해 주셨죠.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얘기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어린 나이라 기억을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그게 아니라 다 기억을 하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시댁과의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시댁과 더 연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 특히 윤소리는 더더욱 안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가족이라서 더 냉정하게 대하지 못했어.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윤소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 당신은 시댁 식구들이랑 교류해도 난 상관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나랑 윤소리는 그 관계에서 빼줘. 그래, 당신 뜻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날 사건 이후로 다시는 시댁 식구들, 특히 시모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찾아가 더 이상 저와 윤소리는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집으로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얘, 너 정말 뭐 하는 짓이니? 장애야 키우더니 정신머리도 장애가 생긴 거냐?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댁과 연을 끊는다는 말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늦게까지 시집 못 간 노처녀 걷어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아이 장애야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연을 끊게 하셨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참나, 내가 뭘 했다고? 오히려 너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 그러면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네야말로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적반하장률 유분수지. 어디다 대고 배은망덕을 노네? 그래, 네가 이러니 애가 말을 못하겠지. 솔직히 7살까지 말을 못하는 장애아이를 나처럼 손녀라고 품어주는 할머니가 있을 것 같니? 세상 천지에 찾아봐라. 나처럼 잘하는 할머니 있는가? 당신이 언제까지 그렇게 말도 거동도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곧 있으면 당신 치매 오거나 거동도 힘들거나 그럴 텐데 그때도 당신 그 말 똑바로 할 수 있나 보겠어. 당신 주변에 누구 하나 돌봐줄 것 같아? 이렇게 남 무시하면서 산 사람인데 어디 한번 죽을 때까지 혼자서 잘 살아봐. 근데 혼자서 이런 건 또 겁나서 이렇게 연 끊는 거 무서워서 불이 났게 달려온 거 아니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을 거면 찾아오지 마.
이봐. 장애야 키우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네. 당신이라고? 아주 미쳤구먼. 미쳤다고? 정신감정 당신이나 받아봐. 그 아까운 아들이 당신이랑 한시도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저는 시모의 말에 분노하여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시모는 저의 말에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바로는 돌아가서 바로 몸져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동네방네 며느리가 아들과 자기 사이를 갈라놓았다며 장애아를 키우더니 정신줄을 놓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횡포가 드러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시모의 집 근처도 가지 않았죠. 아이는 그 후로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모두 시모를 찾지 않았죠.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시모의 이런 행동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미안해했어요. 당신 그동안 엄마에게 어떤 말까지 들어온 거야. 이번에 듣고 나도 깜짝 놀랐어. 거기다가 윤소리는 어머니한테 정말 상처가 클 것 같아. 이 지경까지 아무런 일도 안 했던 내가 너무 미안해. 괜찮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일도 아니고 나도 윤소리가 얘기하는 거에 많이 놀랐어. 어머님이 윤소리한테 정말 많은 상처를 준 것 같더라고. 나도 윤소리 지키지 못했으니 미안해. 엄마가 중간중간 찾아오더라도 절대 연락 받아주지 마. 난 평생 당신과 윤소리 어머니께 안 보여주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제 며느리며 손녀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고.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시어머니와의 교류는 없을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전보다 마음이 많이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진작에 시모와 연을 끊었으면 좋았을 걸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러던 중 최근 들어 시모에게서 계속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음식들이며 아이 선물이며 보내오기 시작하셨죠. 다시 반송을 했지만 주기적으로 오는 물건들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시모에게서 전화도 왔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윤솔이 우리 손녀 정말 너무 보고 싶구나.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주면 안 되겠니? 윤솔이요? 윤솔이가 어떻게 당신 손녀예요? 당신한텐 며느리도 손녀도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말고. 우리 아들, 딸인데 어떻게 손녀가 없니? 윤솔이 아빠 얘기 안 들으셨어요? 앞으로 손녀고 며느리고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며느리랑 손녀는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런 말 할미로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장애가 있으면 고생하는 게 누구니? 돈 버는 게 제일 고생이지. 나는 우리 아들 엄마고 내 아들 고생하는 게 싫으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니. 애초에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좋았겠지만 7살이 될 때까지 말도 못한다는데 그게 속상해서 그런 말을 한 거지. 정말 달라지신 게 하나도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한테 쓸모없는 애라든가 아빠 발목 잡을 애라고는 안 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말 들으면서 잘하지 않아요.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애가 지금까지도 말 안 트였으면 장애 확정인데 그럼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속상해서 한 말을 네가 너무 부풀려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역시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울분토하실 필요 없습니다. 손녀랑 며느리는 당신한테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도 함께 만나는 것도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 말 전해드리려고 전화 받은 거고요. 시모는 계속해서 잘못을 했다며 얘기를 했지만 정작 시모의 말 안에는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일 뿐이며 저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들 뿐이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시모의 말에 저희는 더 이상 연을 이어나갈 생각이 더 없어졌죠. 지금은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종종 시모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오는 듯 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간혹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한 선택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늦은 나이에 낳은 우리 딸아이를 더 사랑을 주고 정성으로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복하신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래도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면 바로 밝은 목소리로 받아주실 것 같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 주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저를 남겨둔 채 먼저 눈을 감으셨네요. 앞으로 아빠를 볼 수 있는 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과 동영상이 전부라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네요.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지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혼자가 되어버리신 엄마 옆에는 제가 자리를 지켜드리고 있어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엄마는 아빠에게 많은 의지를 하면서 살아오셔서 그런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 엄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떠나시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만약 제가 그걸 목격하지 않았다면 저희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가 도와주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5년 전 어느 여름날 저희 가족이 동해바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도중에 아빠가 다리에 쥐가 나셨는지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저희 아빠를 구해주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그 사람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리고 저와 전혀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남편으로서 저와 함께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장부터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남편은 저희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남자답고 아빠가 없어도 저희 가족을 잘 이끌어 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죠. 저도 남편의 듬직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아빠를 위기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은 작용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그거 하나 보고 남편을 판단한 건 아니었어요. 인성 또한 좋았고 어른에 대한 예의도 갖췄으며 대기업에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던 거였습니다. 서로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인연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남편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남편에 대해 실망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불행은 평화로울 때 오는 거라고
어느 날 아빠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고 아빠도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셨는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저희 가족 모두 아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검사를 받아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아빠는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으셨어요. 가끔 일상생활을 하실 때 깜빡하시거나 되물으시는 경우가 몇 번 있으셨는데 그게 초기 치매 증상인 걸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된 거였죠. 저희 가족은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연세가 많으셨던 아빠는 생각보다 치매 증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의사는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진행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건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많이 걱정이 됐는지 치매에 좋다는 것들을 자주 사왔고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친정에 다녀오기도 했었네요. 남편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쭉 지켜봐온 아빠는 모두가 모여있을 때 갑자기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의 시간 동안 정신이 온전할지 모르겠다만 제정신일 때 박서방한테 부탁 하나만 하지. 앞으로 내 딸과 자네 장모를 잘 부탁하네. 그래도 자네가 그동안 나한테 듬직한 모습을 보여줘서 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놓이고 아들 같아서 앞으로 나 대신 내가 가진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줄 수 있겠나? 이런 건 남자가 관리를 해야 집안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 이번에 평생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만들어 보자고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125억짜리 건물 하나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내 몸이 지금 이 상태인데 그 건물이 있어봤자 뭐하겠어? 자네는 일단 대기업을 나왔고 경제적으로도 눈이 뜨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잘 부양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 단순히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한 거기 때문에 받아줬으면 좋겠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 줄 수 있겠나? 나는 어차피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자네는 나한테 그냥 사위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친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네를 믿고 맡기려 하는 거니 우리 가족들을 잘 좀 부탁하네. 장인어른, 저는 그 건물을 받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당연히 장모님께 돌아가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장인어른 옆을 평생 지켜주신 분은 장모님이신데 고작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큰 금액의 재산을 혼자서 가져간다는 건 도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사이한테 건물을 넘겨도 될 것 같아? 불만이 있으면 지금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하지. 아무래도 나한테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잖아. 지금 그 건물을 박서방한테 넘기겠다는 것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래도 돈 문제가 예민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오늘은 단순 식사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대화가 오고 가서 좀 당황스러우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고 너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박서방이랑 어서 들어가야지. 조금 있다가 다시 엄마가 전화할게. 엄마의 안색은 어두웠고 아빠에게 상당히 서운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조금도 의논하지 않고 아빠 혼자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아 보였죠. 남편과 저는 집으로 오는 동안 아빠가 했던 재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조금도 아빠의 재산을 탐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는다며 지금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 거라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이 문제를 시댁 집안에 얘기를 했는지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말이셨고 상당히 화가 많이 올라오신 목소리셨어요. 그렇게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먼저 집에 들어와 계셨고 시모가 빨리 오라며 조급해 하셨네요. 그리곤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넌 옆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사돈어른께서 내 아들한테 재산을 넘기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며?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옆에서 저희 아빠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당연하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아닌 저희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아빠 멀쩡하세요. 지금 당장 넘겨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뿐이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와 의논부터 하시고 저희와 다시 대화 나누기로 약속을 잡으셨기 때문에 벌써부터 재산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도 그렇지. 너도 옆에서 어느 정도는 입김을 불어 넣어줘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 아들이 너희 집안과 평범한 사이는 아니잖아. 사돈의 생명을 연장해준 은인이라고. 세상 떠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 영정사진에 올라갈 뻔했던 사돈을 내 아들이 구해줬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 사람 목숨값이 정해져 있는 거 봤니? 아버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희 집안에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조만간 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저희 아빠의 재산에 대해 욕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 재산은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다고 했었는걸요. 그런데 당신이 내가 부모님이 대화하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어? 내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방금 좀 과장돼서 얘기하셨는데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야. 이 문제가 작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둘만 생각하시는 거 당신도 잘 알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라고. 내가 너한테 언제 못했던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네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조금도 반대한 적 없었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환영했었다. 그것뿐이야. 시집살이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이 매년마다 명절 때며 김장날 다른 집안들은 때 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 나는 너한테 쓸데없이 노동 같은 건 조금도 시키지 않고 전부 다 내가 했었잖아. 그만큼 우리 집안도 너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산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너무 서운하다.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돈어른의 재산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한마디도 거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었는데 전날에 네가 보인 행동은 정말 실망스럽다.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많이 실망하셨다며 쓴소리를 계속해서 쏟아내셨어요. 저 또한 처음 겪어보는 시부모님의 화난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다는 건 저로서도 많이 서운한 감정이 들었죠. 더군다나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저를 안 좋게 설명했다는 거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부모님을 진정시켜 드렸지만 그럴 때마다 점점 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우가 왜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부르셨는지 서둘러 문을 열어주라며 다그치셨네요. 새언니, 제가 이 문제로 여기까지 달려와야겠어요? 제가 새언니한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으면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안 먹고 무작정 오빠 집으로 달려왔겠어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언니 아버님께서 저희 오빠한테 125억이나 되는 건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새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변했나 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 같으면 무조건 새언니가 저희 오빠한테 재산을 넘겨주라고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빠가 누구예요? 새언니 아버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요. 제가 새언니 입장이었다면 아빠를 구해드린 값으로 100억이 아닌 1000억이라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새언니는 결정적으로 그 순간 망설였다는 거고 저희 오빠를 대신해 옆에서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125억짜리 건물을 유산으로 넘겨주시겠다는 건데 당연하게 받는 게 예의상 맞는 거예요? 일단 한 발 빼고 거절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럼 언니 아버님께서 다시 오빠한테 건물을 가져가라고 하셨을 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해야 그림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새언니도 인정하죠? 아가씨, 저는 돈이 아깝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저희 부모님께서 오랜 기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결정적으로 엄마는 신중하고 싶으셨던 것 뿐이에요. 그 말이 똑같은 거죠.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그때의 고마움을 잊어버리셨다는 건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새언니한테 조금도 서운한 감정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저희 가족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으시면 오빠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물 명의가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신우가 찾아온 이유도 똑같았어요.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지금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의 저를 대하는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었고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황을 너무 크게 불려놓은 상태라 수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시댁 식구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불만을 쏟아내다가 할 말이 다 떨어졌는지 점차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다시 침착하게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야. 그 건물을 처분하고 들어오는 돈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것뿐이겠어?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사돈어른의 결정으로 가족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올 거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지겠지. 앞으로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이제 평생을 함께해야 될 가족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돈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큰 돈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남은 인생 즐기다 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사돈어른께 유산으로 남겨주려 하지 말고 최대한 서둘러서 내 아들의 명의로 바꿔달라고 해라. 우리 웃으면서 잘 살아보자. 사돈어른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하루빨리 정리해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지? 딸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한테 그렇다 할 얘기를 해준 건 아직 없으세요. 어머님께서도 저희 아빠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조만간 부모님 얼굴 뵈러 가야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다녀오고 나서 다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입장도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잖아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좋게 타일러서 최대한 하루빨리 아빠의 재산을 남편에게 넘겨줄 수 있게 만들어주길 원하셨습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의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렇게까지 돌변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낯설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한참 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 가신 뒤 남편과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냉기가 집안에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안 좋아진 감정을 풀어주려 가까이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네요. 내가 이상한 거야? 지금 이게 맞는 거냐고. 전날에 있었던 일이었고 결정된 건 하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도대체 왜 시부모님께 얘기한 거야? 나도 장인어른께서 그런 말을 하셔서 많이 당황했었어. 그런데 만약 정말 나한테 건물이 넘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전날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린 것뿐이었는데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 그런데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잖아. 당신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잖아. 솔직히 나는 그때 좀 서운하긴 했었어.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하나도 없었잖아. 나도 당신이랑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일단 장인어른 댁에 이번에 다시 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자고. 남편은 저희 아빠의 건물을 꼭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재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친정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얼굴빛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저희가 간 이후에 두 분이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반겨주신 엄마한테 아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쭤보자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며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와 저한테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아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가 옆에 있어주길 원했고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상태셨죠. 그러다 보니 안 좋은 감정이 표출이 되면서 좋았던 부부 금실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힘들어서 버티지 못할 것 같을 때까지는 아빠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이런 의견 차이가 생기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 엄마의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한마디를 꺼내고 말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장인어른께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모님이 요양원에 출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설 좋은 곳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럴 때 장모님께서 감당하실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아니다 싶을 때 다시 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사람이 만약 장인어른과 똑같은 병을 앓게 된다면 그땐 저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내 몸이 힘들면 사랑은 눈앞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관리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장모님께서 지금 현재 갑자기 혼자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많이 두려우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전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랑 제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요양원에 안 모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싫다고 했으면 그만인 거지. 나는 이이가 내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자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는구만. 그런 성격 당장 고치게. 제 성격이 어때서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엔 저에게 고마워하실걸요? 장인어른,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저번에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정은 내리셨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죠? 그건 없던 일로 결정을 받네. 내가 계속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괜히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한테도 건물을 넘길 생각이 없으니까 그때 말한 건 잊어주고 앞으로 내 딸한테만 집중해주게. 그 일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이 가서 괜히 미안하게 됐네. 얼마 전에 사부인께서 전화가 왔거든. 박서방에게 건물을 주겠다고 했으면 빨리 넘겨주라면서 얼마 전에 너희 집에 갔었는데 안 좋은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때 아차 싶었었다. 그래서 그 건물은 내가 눈 감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건물은 당연히 우리 집사람이 가져가게 될 거니 더는 이 문제로 신경 쓰지 말게. 내가 내 딸과 자네 목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 문제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아빠의 말에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한마디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했던 거고 아빠도 엄마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 같았어요. 대화 중간중간에도 아빠의 치매 증상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아빠의 고집은 엄마와 제가 절대 꺾지 못했고 결국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가족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조금의 말도 붙이지 않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일부러 건들지 않았어요. 기대한 만큼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 잠깐 있다가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된 듯 보였죠. 그런데 아빠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 저희 집안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매 증상이 악화가 된다고 했었는데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부터 치매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를 알아보기 힘드실 정도로 아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린 상태셨어요. 누구는 치매가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빠는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엄마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공간에 있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요양원에선 집에서 모시는 걸 반대했어요. 제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빠를 지켜보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빠의 손을 잡으면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빠의 입에서 남편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말을 뱉으셨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아빠가 갑자기 남편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한마디에 저희는 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녹음해 두었는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 녹음한 파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거라며 아빠의 건물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모습을 보인 남편을 보고 있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저는 녹음된 파일로는 증거가 채택이 될 수 없다며 얘기했지만 제 말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옆에서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어이가 없었고 엄마는 남편에게 녹음된 파일을 당장 지우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왜 저희 아들한테 화를 내세요? 모든 결정은 사돈어른께서 하셨는걸요? 증거가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이니 너무 화부터 내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셔야죠. 사돈께서 여긴 어쩐 일이시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돈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모르시나 보네요. 그걸 아시는 사돈은 그럼 잘하고 계세요. 오늘은 사돈어른 얼굴 한번 뵙고 가려고 잠깐 들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아들과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오늘은 따로 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엄마는 시댁 식구들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 또한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결국 몸살에 걸리셨고 저 또한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며칠간 요양원에 가지 못했을 때 하필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돌발 행동을 하셨는지 요양원에서 사라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엄마와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곤 서둘러 요양원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아빠를 찾지 못하자 저희는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의 행방을 알려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건물 밖으로 나가셔서 혼자 돌아다니시다가 달리는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게 된 저희는 병원에 도착해 아빠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아빠는 너무 큰 사고로 인해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네요. 뒤이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병원으로 와주었고 남편이 아빠의 장례를 도와주며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시작이 되면서 조문객이 없던 늦은 새벽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한자리에 모여 술판을 벌이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얼굴빛이 상당히 밝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들을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 아빠의 125억짜리 건물이 남편에게 간다며 시부모님은 기뻐 날뛰시며 장례식장에서 잔치라도 벌이는 듯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저와 엄마는 넋이 나간 상태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시부모님 앞으로 걸어가시더니 술판을 벌이고 있던 상을 뒤엎으며 당장 장례식장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국 엄마와 시부모님께서 얼굴을 붉히며 몸싸움이 일어났고 남편은 중간에서 말리면서 저희 엄마한테 현실을 받아들이시라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의 음성이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왔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빠가 남편에게 125억의 건물의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유언이었고 저와 엄마는 촬영되어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영상을 계속 돌려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언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지? 그동안 나한테 이런 중요한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그 건물을 넘겨주신다고 하셨잖아. 촬영된 영상을 보면 1명 이상의 증인인 내가 옆자리에 앉아있고 연도부터 날짜까지 전부터 장인어른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이건 법적으로 무조건 효력이 생기는 거야. 나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거 당신이 전부 꾸민 짓이지? 아빠가 온전치 못한 몸으로 이런 걸 촬영했을 리 없다고. 엄마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남편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은 뒤 시부모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려는데 빈소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빈소에서 들려오길래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가 확인을 하자 신우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영상과 똑같은 유언의 동영상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던 영상과는 전혀 다른 말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저보다 늦게 걸어온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신우의 핸드폰을 뺏으려 하길래 제가 먼저 술 취한 신우가 보고 있던 핸드폰을 급하게 빼서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똑바로 못하겠어요? 제가 분명 오늘밖에 시간 없다고 했을 텐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만 읽으면 된다고요.
노인네가 글씨 하나 못 읽어서 되겠소?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너는 조금도 친하지 않게 잘 편집해서 자연스러운 동영상을 만들라고. 편집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유언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작업을 마쳐야 할 거야. 125억이 걸린 문제야. 알겠어? 장인어른, 다시 똑바로 읽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앉아요. 제가 이번 일만 끝나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신 충주 고향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엄마, 장인어른 가시잖아. 빨리 붙잡아요. 남편은 엄마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가지 못했을 때 그 틈을 노려 아빠에게 억지로 유언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런 환경이 무서웠는지 요양병실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요양원 밖으로 나간 아빠는 버스와 사고가 나게 되신 거였죠. 신우는 이런 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만취가 된 모습을 하고 굳게 닫혀있는 빈소문 앞에서 영상을 틀어서 보고 있던 거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오열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 전부 경찰에 연행이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를 구해줬던 남편이 재산 때문에 아빠를 세상 떠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댁 식구들은 법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가족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를 구해줬었던 그때의 일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단순 사고였다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저희 가족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거짓 유언을 꾸미려 했던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많은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 또한 너무 크네요. 엄마와 제가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밥을 먹을 때나 거리를 걸을 때면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납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의 일들을 바로잡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싶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그 이유는 시댁보다 저희 집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많지 않은 재산으로 인해 들을 것도 없다며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다행히 양가 집안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서 저를 반갑게 반겨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어머님의 마음을 잘 구슬려서 점수 좀 따려고 노력하기 위해 시부모님 집에 자주 찾아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을 하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뚝을 박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시모는 갑자기 목덜미를 잡으며 쓰러지셨고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반대한다며 정 결혼하고 싶으면 시모가 말하는 조건에 맞게 준비해서 다시 인사 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덜미 잡고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니? 내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굳이 결혼하고 싶다면 내가 말하는 조건에 맞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든지 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결혼을 시키든 말든 하지. 쥐뿔도 없는 집안과 결혼시키면 우리 집안이 이득 보는 건 전혀 없잖니? 왜? 내가 말하는 조건이 너무 터무니없어 보여? 그럼 결혼하지 말던지.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허락해 줄 수는 없다. 왜 사람들이 끼리끼리 살아야 하는지 알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빌부터 먹으려는 게 뻔히 보이거든. 돈은 사람도 편하게 한다고 하지. 그 말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문제야. 워낙 없이 살았으니 돈만 보면 환장하거든. 그런데 네가 우리 아들에게 접근해서 인생 편히 살려고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두고 봐야 하는 거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집안의 재산과 비슷하게 맞춰서 다시 인사 오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 절대 반대할 거다. 더 이상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할 말 없으니 나가라. 너무나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인해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 남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 하나 할 수 없냐며 괴로워했어요. 힘들어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모든 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못을 박았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분위기에 병원에 떠들썩해지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남편을 진정시키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절대 결혼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남편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시모는 당황을 했어요.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시모는 어느 정도 버티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절대 넘어가지 않으려 했지만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남편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쓰러지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었어요. 탈수 증상으로 인한 쇼크 상태였고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남편을 보려 나타난 순간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을 세상 떠나게 하려고 아주 작정했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야? 당장 안 나가? 이렇게 된 게 왜 전부 제 탓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피해를 드린 적이 있나요? 왜 태환 씨 인생을 어머님이 관여하시는 건데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러다 더 큰일이 날까봐 걱정이에요. 어머님은 태환 씨가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여태까지 힘들게 키운 자식이 보잘것없는 집안의 여자랑 결혼한다며 인생 헛살았다고 땅을 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겨우 눈을 뜨며 저를 찾기 시작했고 제가 앞으로 다가가자 저를 밀치며 시모는 남편의 몸 상태를 확인했어요. 고개를 돌리며 시모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다고 나가주길 원했어요. 남편이 시모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는지 앞으로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되면서 시모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희는 남편의 희생으로 인해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결혼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힘겹게 결혼을 하게 된 만큼 식이 진행이 되는 동안 남편과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꿈만 같은 날들의 연속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 주신 시모의 결정에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노력한 만큼 알아주실 거라 생각해 정말 사소한 거 하나부터 10까지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도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하고 얼굴조차 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아가면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듯 했고 조금씩 좋아지는 관계에 있어 시댁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임신 소식까지 가져오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임신을 한 이후부터 시모가 눈에 띄게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어요. 무심한 척 먹는 것부터 생필품까지 전부 임산부들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준비를 해주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는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축복을 받으며 과거의 일은 전혀 잊고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배는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 몸속에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번 찾아와 봤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잘 크고 있고 입덧이 없으니 일단 몸은 편할 것 같네. 조만간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지 않나? 그때 같이 가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거 먹어라. 동네 주민이 준 건데 임산부 면역 올려주는데 특효라고 하더라. 네가 건강해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한 거 잘 알고 있지? 내가 주는 거 제때 챙겨 먹어야 둘 다 건강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요즘에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께 연락드리려 했었는데요. 다음 주쯤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받는 날이라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한약이에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게 전부 들어있는 거지 뭐겠어. 내가 뭐 문제 있는 거라도 줄까봐 그러는 거니? 걱정하지 말고 먹어둬라. 무심한 척 많은 것들을 챙겨주신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의문의 한약을 주셨어요. 동그랗게 생긴 환이었는데 꽤 고약한 정도의 한약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고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거부감이 들었어요. 제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시모는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받더니 너무 크면 반으로 쪼개 먹으라면서 직접 잘라주었고 제 입에 강제로 한약을 넣어주셨습니다. 시모는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다음날부터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무 말 없이 미소만 띄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고 시모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을 저녁으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약 냄새가 계속해서 올라오길래 너무 곤욕스러워 그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던 입덧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먹었던 전부를 화장실에서 쏟아내었고 충격적이게도 한 번 시작한 울렁거림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머님께 이야기를 하니 원래 비싼 약재일수록 쓴맛은 당연한 거라며 절대 버리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으라며 신신당부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한약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입덧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울렁거림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입덧을 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식사는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남편이 신경이 쓰였는지 시어머니한테 제 몸 상태를 알려주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다 보니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왜 입덧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까지 심한 거 보면 분명 아들일 것 같기는 한데 내일 산부인과에 가기로 했는데 이런 몸 상태로 갈 수는 있겠어? 아무것도 안 먹었다며? 이런 일 있으면 진작 연락을 하지 그랬어. 기다려보거라. 내가 죽이라도 써줄 테니. 아유, 집안꼴이 이게 뭐야? 빨래도 못할 정도로 심각했던 거야? 병원이라도 가보지 그랬어. 죄송해요, 어머님. 기운 차리고 일어나야 하는데 냄새에 너무 민감해지다 보니 조금만 활동하면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어제는 변기통 붙잡고 살았다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주셨고 묵묵히 집안일을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잡아먹을 정도로 결혼을 반대하셨던 분이 너무 많이 놀랄 만큼 바뀌셨고 너무 감사했어요. 며느리로 확실하게 받아주신 것 같아 괜스레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안은 모두 정리가 되었고 소파에 앉아 한숨 돌리시던 어머님은 저에게 죽을 건네주었어요. 다행히 죽에 대한 거부 반응은 나타나지 않아 기운 차릴 정도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함께 있으면서 퇴근한 남편의 저녁상과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아침상까지 전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야 될 일을 전부 마무리 짓고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초음파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원장님 입에서 나온 말은 이쁘게 생겼다는 말이었고, 어머님이 재차 물어보자 원장님은 똑같은 대답을 해주었어요. 표정이 굳어버린 어머님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쁘다는 말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금 딸이라는 말이잖아. 내가 한 5번은 물어본 것 같은데 전부 이쁘다는 말뿐이었네. 뭐 어쩔 수 없지. 아들은 다음에 생각해야 되겠다. 참고로 아이는 연년생으로 낳아야 네가 나중에 힘이 덜 든단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잘 결정했다고 생각될 거다. 그럼 여기서 시애미는 버스 타고 집에 가마. 시어머니와 좀 더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약간 실망하셨는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산부인과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는데 둘 다 상관없다며 건강하게만 낳아주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연락이 없으셨고 제가 전화나 문자를 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기분을 풀어드려야 할지 걱정이 되었고 이런 문제를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고민한 결과 주말에 시간을 내서 시댁에 찾아가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께 출발하기 전날에 연락을 하니 약속이 없으니 얼굴 한번 보자며 밝은 목소리로 집안의 분위기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별 문제 없다며 몸 조심해서 내려오라고 잠시 동안 안부 전화를 끝내고 주말 동안 시댁에 있을 생각하며 짐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이 되었고 시댁에 찾아가니 아버님이 현관에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제가 인사를 하니 정신없는지 일손을 거들어주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항상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별 문제 없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너 이제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니?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내가 너희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네. 만약 내가 출근한 사이 진통이라도 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어머니가 옆에 있어주는 게 훨씬 안정이 되지. 출산 날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 언제 어떻게 진통이 올지 모른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일단 우리 며느리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선이니까 좋은 생각이니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그래서 며칠 동안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너희 집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짐도 싸야 하고 이것저것 자잘하게 음식거리 챙겨뒀으니 이따가 아들이 차에다 싣고 가면 된다.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돼. 다음날 엄마가 가서 정리하마. 모두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저 혼자 집에 있다가 진통이 오면 확실히 위험해지는 건 맞으니까요. 출산이 임박해 오면서 조금씩 몸에 신호가 오는 것 같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주말 동안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시부모님의 결정으로 인해 그날 당일 바로 올라오게 되었고 시모는 시댁에서 해야 될 일을 마저 정리하시고 다음날 올라오셨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지낸 지 하루가 지날 시점부터 몸이 간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몸 여기저기에 불긋불긋한 반점들이 몇 개 보이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임신을 하면서 생긴 피부 트러블일 것 같아 샤워하고 나와서 보습제를 평소보다 많이 발랐어요. 만삭이 되면서 배가 늘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튼살이 생긴 것 같은 느낌에 배 주위를 집중적으로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려움증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그리고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몸 전체가 빨갛게 붉은 반점들이 퍼져 있었고 쓰라림과 동시에 따가워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바람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 임신 소양증이 의심이 된다며 임신 초기나 막달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출산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출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너무나 괴로운 고통에 하루하루가 힘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제품을 몸에 바르니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꼭 샤워를 하고 나와서 보습을 하면 붉은 반점이 더 많이 생겼고 아무래도 보습 로션이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폐기 처분했어요. 하지만 약을 바르는 것도 그때뿐이었고 하루하루 괴로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자는 동안 저도 모르게 몸을 긁어대니 상처가 생기게 되면서 염증을 유발했고 산부인과에 다시 들려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받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무언가를 급하게 숨기더라고요. 제대로 본 건 아니라 그냥 제가 와서 놀란 듯 보였고 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깨끗이 샤워를 한 뒤에 보습을 하려고 새로 구매한 제품을 꺼냈는데 얼굴에 로션을 바른 상태라 손이 미끄러웠는지 보습 로션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떨어진 로션을 줍는 순간 밑바닥에 작은 테이프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 살짝 뜯어보니 아주 미세한 구멍 하나가 있었고 그 구멍을 막기 위해 테이프로 막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가 들어올 때 보습 로션을 만지더니 급하게 다시 제자리에 넣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무언가 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 혹시 몰라 임산부만 사용하는 제품 전체를 뒤집어 보니 제가 사용하는 제품 전부가 밑바닥에 작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작은 바늘구멍 같은 게 뚫려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제가 여태껏 바른 제품들에 무언가를 첨가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다가왔고 그날 저녁 혹시 몰라 제품을 바르지 않고 남편 팔에 아주 살짝 발라봤는데 다음날 아침 남편 팔 한쪽이 붉게 두드러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순간 엄청난 소름이 돋았고 제가 없는 사이 시어머니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들려 12시간 정도 녹화를 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구매했고 안 보이게 설치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잠시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요. 한 6시간 정도 뒤에 나올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럼 오기 전에 연락 한 통하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불쑥불쑥 들어오면 내가 너무 놀라잖니. 요즘 심장이 약해서 갑자기 들어오면 내가 쓰러질 것 같구나. 연락 한 통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출발하기 전에 꼭 연락해 주렴. 제가 요즘에 임산부들에게 좋다는 뱃살 크림을 구매했거든요. 아무래도 보습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걸로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샴푸도 너무 기름지는 것 같아서 다른 임산부가 쓰는 다른 제품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제품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임산부가 쓰는 거라 성분도 약해서 괜찮은데 어머님 쓰실래요? 몇 번 쓰지 않았던 거라 괜찮아요. 드릴까요? 아니다. 나는 쓰는 제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 사용하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그냥 폐기 처분하거라. 어머님은 사용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확실히 의심이 들 만한 행동들과 당황스러운 표정은 점점 더 이상하게 다가왔고 그렇게 외출을 하고 한참 동안 집 근처 카페에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뒤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셨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 때와 똑같이 생활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며 급하게 샴푸 밑부분을 봤는데 충격적이게도 똑같이 테이프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름이 돋았고 숨겨둔 소형 카메라들을
시어머니가 안 볼 때마다 한 개씩 수거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에 조심스럽게 영상들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장면들이 녹화가 되어 있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들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시어머니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약품을 밑바닥에 주삿바늘로 주입을 시켰고 제가 바꾼 제품들 전부를 똑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곤 잘 섞이게 하려고 마구 흔들더니 제자리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믿기지 않았고 카메라를 전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출산 가방에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점점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갑작스런 몸의 변화에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지르니 남편이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에 급하게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남편이 출산 가방을 대신 들어주려고 하는데 가방 안에 있던 소형 카메라들이 우르르 쏟아졌고 그걸 본 남편이 당황스러운 듯 저를 바라보며 뭐냐고 물어보는 말에 차마 제 입으로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행동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충 상황 파악을 하게 되었던 건지 저를 잠시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더니 떨어진 카메라들을 가방에 다시 주워 담았고 방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진통이 오는 것 같아 짐을 챙기고 있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와 산부인과에 도착을 했고 저는 분만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걱정스러운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를 따라왔고 제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진통이 오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고 아버님도 급하게 산부인과로 달려오셨어요. 결국 양가 집안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힘겹게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힘겹게 눈을 뜨며 아이를 바라봤는데 원장님과 간호사분들이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는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다급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분만실로 들어온 원장님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충격적이게도 태아는 몇 시간 전에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안겨주었어요.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사실은 진실이었고 제가 분만실에서 오열을 하기 시작하자 남편이 급하게 분만실로 들어왔어요.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남편 또한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부 시어머니가 한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결과인 것 같아 오열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출산 가방에 있는 카메라를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고 저는 모든 처리를 끝내고 병실에 몸을 옮겼습니다. 아이의 얼굴만 확인할 수 있었고 10달을 품었던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모든 영상을 남편이 확인했는지 형사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형사들이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조사를 하기 위해 연행을 했어요. 자기를 왜 끌고 가냐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이 건넨 카메라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들에 결국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들과 저희 집에 있던 제품들 전부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알게 된 결과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하지만 태어난 아이의 장래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처리한 뒤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빛을 못 보고 떠나버린 아이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샴푸나 보습 로션 등 피부에 닿은 모든 제품에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약품들을 섞어 주입했었고 그걸 몸에 발랐었기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온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주셨던 환으로 된 한약에서 특정한 약품이 나왔었고 그건 임산부가 섭취하면 안 되는 제품이 섞여 들어 있었습니다.
태아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게 시어머니의 소지품에서 그 약품이 나오면서 결국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이나 지루성 피부염에 쓰이는 치료제이지만 임산부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정도로 금지되는 제품이었는데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에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모든 걸 신경 써주셨지만 뒤에서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어요. 징역을 살아야 했고 이런 결과에 남편 또한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징역을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을 걸 생각하니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되려 저와 남편이 자기 말을 무시하고 결혼한 대가라며 자기를 잘못 건드렸다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어이없는 말을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 남편과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어요. 남편만 보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면서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저에게 이런 아픔까지 주면서 반대한 그 사람을 평생 증오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움의 연속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언젠가 징역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저에게 위로의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정말 너무나 괴롭네요. 젊은 나이라서 주변 분들은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며 격려해주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 언젠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힘내시고 좋은 날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